이런 그 프랜차이즈가 이제 생존력이 길다 해서 우대 정책을 해요. 생존력이 아니라 네. 평균적인 자영업자보다 폐업률이 좀 낮은 그렇죠. 거죠. 네. 네. 이런 정책, 얘기하자면 영혼이 없는 정책, 마음이 없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률이 망하는 율이 좀 다른 데보다는 덜 망한다라는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제를 청와대에 처음으로 그런 직책을 만들었죠. 자영업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거시적인 시각의 일자리 정책과 미시적인 시각의 일자리 정책, 네. 대기업과 일자리 창출, 네.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자리는 이제 자영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 IMF 이후에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도 아주 높고, 네. 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해서 네. 되지 않았느냐 네. 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방송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뭔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자영업, 우리 전체적인 일자리 중에서 뭐 아까 지난 방송에서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힘들다, 노인층 일자리도 힘들다 그랬지만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제를 청와대에 처음으로 그런 직책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들어가서 자영업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볼 때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갖고 자영업 일자리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영업 분야에 돼 있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과 네. 대기업의 일자리, 자영업의 일자리가 네. 상충되는 부분이 시작하자면 모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B2B 비즈니스라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자영업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유통업을 하고 있는 롯데라든지 이마트에는 이쪽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자영업에 관련된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대기업과 상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을 건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안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무턱대놓고 우리 그 플랫폼 서비스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무조건 니들이 손해를 보니까 참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뽑히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공유순원님.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 비율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자영업이 종사하는 인구가 너무 많다 하는데 우리나라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자영업 종사자 수는 680만 명입니다. 그게 맞나요? 이 중에 그 비율로 따지면 인구 대비 비율에서 한 25.4%. 그 30, 50 클럽 회원국 중에 미국이 6.3%, 영국이 15.4, 가까운 일본이 10.3, 독일이 10.2 비슷합니다. 프랑스가 11.6, 이태리가 23.2 정도 되는데 이태리하고 우리나라 이런 데들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 나라가 대개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력사. 그렇죠. 그리고요? 그래서 따지면 미국의 4배, 독일하고 일본은 2.5배, 이렇게 좀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고,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접어드는데, 하여튼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많은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장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미국의 10배래요. 그러니까 참. 미국 같은 경우는요, 머리 한번 손질하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끔 TV에 보면은 외국인들 5,000원, 8,000원짜리 미장원이 어디 있습니까? 8천 원 정도 해요. 뭐 그렇죠. 거리 그런 것도 남자만 있죠. 가는 네. 미장원 8천 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고 이러고 오는데 한 5만 원 내외를 받으니까 스웨덴에서 온 북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깜짝 놀라죠. 네, 거기는 한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100만 원 넘는 데도 많대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군요. 네. 머리 깎을 돈이 없어서. 네, 머리 깎고 돈이 없어요. 아무튼 뭐 일자리 저수지라고 표현하는 이 자영업 분야를 좀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 안전망에 이게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네. 퇴직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자영업. 진짜 뭐 편의점도 하고. 할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창업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794만 명이라고 하는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794만 명 중에 예. 그 사업에 실패해서 신용불량자 되신 분들 폐업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다일까요? 거의 다 알아봐야죠. 폐업하시면 신용불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해에 80만 명 정도가 네, 이제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는 거니까 네. 창업도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80만 명이 폐업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신용불량 되신 분들이 거의 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재기하기는 힘든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지금. 예, 신용불량자로 폐업한 사람들은 뭐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나라 그 제도에서는. 네. 근데 이게 이제 4명, 이제 2.6가구당 한 명이고, 뭐 이제 4인 기준으로 보면은 4명마다 한 명 쪽에 그 수준의 그 소상공인들이 분포도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친척, 뭐 내 가족, 내지는 뭐 친구 누군가 중에 남이 한두 명은 예, 다 소상공인이다. 아니 저희 예. 이제 가족 중에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신용불량도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참 난감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지금 너무 높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껏 뭐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네. 비정규직, 네. 플랫폼 노동자. 네. 근데 엊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 그 사는 일상을 어떤 기자분이 네. 체험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참 그거 보면서 막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참 네. 저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가. 네. 근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데는 어떤 분이 그 어떤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 보면 비정규직을 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 이하의 억압적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느니 들어서 나 혼자 자유롭게 장사해 먹고 살고 싶다. 그래서 늘어난. 이런 게 보고서에 나온 게 있어요. 연구 보고서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의 일자리, 전반적인 일자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잘못한 점을 짚어볼게요. 예. 건설 쪽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설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상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상가가.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린 생활업종, 예. 여기 미장원 복덕방, 이거는 뭐 동네마다 다 주거지역에 들어와 있어요. 오피스텔, 주상복합 뭐 이런 걸 하면서 주거 면적에 비해서 상가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이제 건설업자들 로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 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할 때마다 예. 지하실에 푸드코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아까 우리 미장원이 미국의 인구 대비 10배, 미국의 평균적으로 4배가 되는데 예. 거기 푸드코트가 생기면 누가 자영업자가 그렇게 거의 모든 업종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도 그것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지하도 건설할 때
뭐 옛날 같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민자 동원하면서 그 사람한테 지하도 상가를 20년 동안 세입놓고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지하도 상가를 막 줘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상가 로드샵들 그 많은데 이게 정부 정책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영업 숫자가 우리가 굉장히 과대 포장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어떤 뭐 상가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거기를 거기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분양을 받아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분양을 받아서 빵집으로 수혜를 줬다. 그럼 빵집도 소상공인입니다. 근데 임대 사업자 임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따블로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영업자예요. 한 가게에 2명이 잡히는 그렇죠. 그 상가 주인도 자영업자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신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죄악세라 그래가지고 술, 담배 이거 파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술 지금 소매 팔 수 있는 그 주류 구매 카드 이게 지금 55만 개가 지금 발급이 돼 있어요. 인구 대비 아마 술 파는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은 나라 통계를 제가 찾지 못해서 못 찾았는데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 대형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못 팔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게 앞에 BYO라고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갈 때 내가 술을 사갖고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로는 허가제라고 주세법에 의해서 국세청에 단단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 자유업으로 그냥 막 무제한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 판매가 요거는 그때 2008년도에 이제 조세연구원에서 담배요 보고서를 2008년도요? 이 담배 용역을 그때 MB 정부 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2008년도 통계가 15만 8천 개예요. 담배 판매 숫자가. 그때 제 기록으로는 그때 조사를 하면서 전 세계의 인구 대비 담배 소매 판매인 수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이 아마 최고 수준이었어요. 뭐든지 최고예요. 네. 잘못된 거죠. 미장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자격증을 쓰고 있지 못하는 장롱 면허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미용학과가 있어요. 학원 뭐 이런 데서 정부 보조금 줍니다. 교육비 보조금 줘가지고 70%나 되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 갖고 나와봤자 아무 쓸데도 없는 자격증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고용노동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민간 자격증 같은 게 쓸데없는 자격증들을 부처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자격증 그거 마음대로 교육 받아갖고 나와갖고 창업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재취업 교육 예산이니 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정책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뭔가 시대에 맞게 네. 또 상황에 맞게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장님은 먹방 보십니까? 먹방? 유튜브? 안 봅니다. 안 봅니까? 네. TV만 보십니까? TV 스포츠만 봅니다. 아, 스포츠만? 네.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어떤? 백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뭐 백종원 씨 알죠? 아, 그래요? 네. 많이 닮으셨어요, 이제 백종원 씨가 그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했고, 네. 얼마 전에 또 국회 한번 오셔가지고 상당히 네, 인기가 그랬죠. 컸죠. 네, 예. 네, 네. 거기에 이제 찬반 논란이 좀 가해를 됐고, 네.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 백종원 씨 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무식한 질문 아니야. 이런 얘기도 던졌고요. 딸랑대는 국회의원도 있었죠. 딸랑대는 네, 그랬죠. 국회의원도 네, 있었고. 네.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이분을 네. 한번 또 띄워줬어요. 후보로. 후보로, 네. 대통령 후보로. 거기에 이제 우도가 많이 깔렸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대스타보다. 이분, 그렇죠. 이분 한번 네. 주목을 드렸다 난리나요. 네, 네.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근데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이것도 이제 찬반 논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백종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프랜차이즈는 예. 요식업 관련된 프랜차이즈라고 저는 판단하고
요식업. 그렇죠. 네. 그 외에 요식업에 말고 저기 음료도 있어요, 지금. 뭐 음료는 백다방. 백다방. 네. 그거는 뭐 저는 슈퍼마켓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요식업 부분이라고 저는 그냥 네. 한편으로 놓고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손해를 본 것이 슈퍼마켓입니다. 편의점 또는 준대규모 점포로 하는 SSM. 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동네 슈퍼는 그냥 망가졌죠.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뭔가 그 해야 비법도 있어야 되지. 그거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 비법이 대중적이냐? 나만의 비법인 건 아닌 거라고 보죠. 나만 맛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손만 있다 해가지고 식당을 차리면 다 망해요, 다. 진짜로.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가 그나마 사업하기 좋지 않느냐. 근데 더 이제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많이 무너지는 간판가리라고 하죠. 간판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동네에 이분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몇 개가 들어오면 그 주변은 뭐 그냥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네. 그걸 좀 말씀을 유도를 지금 계속 하는데 빵집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빵집 뭐 제가 대표적으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 가면 말죽거리가 있어요. 말죽거리에서 30년 동안 그 국제기능올림픽 뭐 파리 무슨 올림픽 가서 그 기능장이 있었어요. 장인이 있었어요. 네, 금메달. 빵곰터 사장님이 있었는데. 빵곰터입니까, 이미? 빵곰터. 네. 망했죠, 그거. 당연히 망했죠. 거기에 뭘 하는지 압니까? 프랜차이즈 대표적으로 빵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기 파리바게뜨. 그렇죠. 이제 빵집 경우나 아까 백종원 씨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리바게뜨가 나왔다고 빵을 더 많이 사 먹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루 3끼 먹지 4끼, 5끼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나와서 3끼 먹던 사람이 4끼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영업 분야가 거의 모든 분야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누구 하나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전체 시장 파이를 딴 제로섬 게임이라 이거죠. 제로섬 게임으로 빨아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프랜차이즈가 근데 자영업의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를 하느냐? 제가 볼 땐 기여하는 건 별로 없다고. 남의 거 뺏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초어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남의 걸 그거는 옳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악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빵집에 파리바게트에서 빵 공장에서 빵 만드는 사람이 절대 아까 국제 기능 올림픽을 탄 사람보다 빵 만드는 기술이나 빵 장사라는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통시장의 그런 특징이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게 이런 또 프랜차이즈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뭐 좋은 거 있습니다. 뭐 제주도 가나 뭐 독도로 울릉도로 가나 같은 비슷한 가격, 비슷한 유형의 그 맛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본이나 뭐 우리 이태리라든가 뭐 이쪽 치즈 하나만 가지고도 뭐 수대째 먹고 사는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막걸리 정책을 보더라도 막걸리 하나만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제가 막걸리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발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심취해가지고 해봤는데 그런 것도 없어질 거고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부는 이런 그 프랜차이즈가 이제 생존력이 길다 해서 우대 정책을 해요. 생존력이 아니라 평균적인 자영업자보다 폐업률이 좀 낮은 그렇죠. 거죠. 네. 이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저는 소상공 입장에서 좀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영혼이 없는 정책, 마음이 없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률이 망하는 율이 좀 다른 데보다는 덜 망한다라는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원 얼마나 해줍니까? 그거는 이제 창업 지원이고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프랜차이즈를 해라는 지원인데 뭐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 그 저번 주에 했던 네이버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비슷한 거네요. 똑같은 거죠.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명분은 니들끼리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라 해요. 명분은? 니들끼리. 협동조합 형태나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라는 건데 네. 그런 거를 하려면 누구 프랜차이즈 헤드쿼터가 누가 있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쉽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처럼 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뭐 이러한 가게들을 여기도 우리도 해요. 100년 가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년 가게도 일본은 이게 시스템이네요. 물론 계속 일본 뭐 해서 그러는데 시스템이 좀 잘 되는 게 뭐냐면 각 구청마다 우리나라가 우리 같은 게 노래교실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퇴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명인 제도를 만들어요. 명인 제도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소바 잘 가잖아요. 소바 명인. 그래서 등급이 있어요. 소바 명인도 뭐 1등급부터 뭐 한 10등급까지 있어갖고 뭐 한 9등급 되면은 이 양반이 장인. 갖고 이걸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그냥 가게 가서 이 소바 한번 만들어주는데 100만 원을 받더라고. 100만 원. 그러니까 뭐, 네. 네, 뭐, 그 좋네요. 그러니까 식당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 그런 그 시스템이 돌아가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라 이런 건데 참 이게 참 우리도 흉내는 다 내고 있어요. 마이스터 제도라고 해서 흉내는 다 내고 있는데 대충 그래서 대충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대충 남들이 하니까 하는 네, 거죠. 대충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스터 제도도 보고 다 봤는데 대충.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안 하면 욕먹으니까 하는 네, 거예요. 모 식당, 이제 그 마이스터의 그 교육하신 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재밌는 말입니다. 그 부분 말이. 그건 말이. 우리나라는 가시다가 생기면서 다 망해버렸대. 가시다가 생기면서. 그냥 맛이 다 똑같아졌다 이거예요. 네.